자,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이 문제 우리가 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말이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 중에서 정치적 기능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 기능, 물리적 구조 이게 아니라 이쯤에 있나요? 그렇죠. 정치적 기능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기능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다음에 공공주택 같은 거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다음번에 있는데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시장의 실패를 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지구제하고 외부 효과가 뻔질나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거고 이제 조금 전에 봤지만 바로 정치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정치적 기능으로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다고 이걸 섞어서 내거나 한 문제씩은 주된 주제로 해가지고 거의 매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뭐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수준이 이제 있는데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이 임대료 가지고는 저소득층이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정부가 임대료 수준을 낮게 정한 다음에 이 이상은 받지 마라고 규제하는 거라고. 만약에 현재 평당 임대료가 전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당 무슨 돈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한 10평만 해도 1억 이상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800만 원 수준으로 정한 다음에 평당 800만 원 수준 정도로 정한 다음에 이 이상은 집주인들 받지 마 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는요. 정확하게 이게 분양가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 임대료하고 분양가하고 요거 말만 바꾼 거지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공부해 놓으면 분양가 규제는 말만 바꾸니까 분양가 규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의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이제 시장에 보니까 시장 임대료가 요거예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걸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 임대료를 정하는 거예요. P1 예를 들어서 이 규제 임대료를 정한 다음에 이거 이상은 받지 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 임대료를 정했다. 시장 임대료 또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 규제를 했다. 그럼 시장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야. 평당 1,000만 원인데 이렇게 규제한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시장 임대료가 평당 1,000만 원인데 정부가 이렇게 평당 1,200만 원 이렇게 잡아놓고 1,200만 원 이상은 받지 마. 이 규제 효과가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지금 현재 임대료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놓고 그거 이상 받지 마. 그러면 하나만 하지 그게 규제가. 아무런 효과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만 평당 임대료를 8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보다 밑으로 정한 다음에 그 이상 받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임대료를 현재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낮은 수준에서 그 최고가로 규제해야 돼. 즉 800만 원 이상은 절대 받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낮게 규제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효과가 생겨. 그러면 보세요. 낮은 임대료 수준에서 자,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잖아. 그러면 공급은 작죠. 근데 수요는 많다고. 자, 물건 가격이 싸졌어. 싸지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안 하죠. 싸졌으니까. 근데 싸졌으니까 소비자는 많이 살라고 덤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생겨? 초과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죠, 이런 게. 초과 수요가 생겨. 초과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줘야죠. 초과 수요는 시장의 힘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오르는데 정부가 올리면 감옥에 치쳐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못 오르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잖아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못 오르게 막는단 말이죠.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들이 물건을 안 내놔. 그럼 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집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붓는
집을 탐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게 사회적 비용이고. 또 뭐가 있냐면 집을 가까스로 하나 잡았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나 그 정도 정부에서 규제한 임대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뒷돈을 요구해요. 뒷돈을 요구한다고. 그걸 암시장 가격이라고 그래요. 뒷돈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뒷돈 수준까지 가면 그러면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거에 맞추는 뒷돈 수준은 원래 그전에 있었던 그전에 규제 이전의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뒷돈 수준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규제 이전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져요. 그리고 또 공급자들은 지금 적정 수준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규제하는 바람에 공급자들은 임대사업을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 안 해 하고서 임대사업을 이탈해요. 이탈하고 용도를 전환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무실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를 전환하면서 이 시장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어디까지 줄어드냐면 음성지불 가격이 형성되는 수준까지 사실은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드니까 나중에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자유로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자유라면 원래 이 수준이잖아요. 정부가 보는 건 항상 이 수준에서 임대료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자유로 하는 순간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야. 임대사업 자체가 공급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러면 나중에 임대료 폭등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주택시장의 사이즈가 줄잖아요. 원래 수준의 임대료 수준, 규제 이전에는 거래량이 이만큼이었는데 규제 이후에 보면 자 균형 가격이 실제로 암시장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니까 이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이나 주택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사이즈가 줄어. 이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장의 사이즈가 준다고. 겉으로 보면 규제하면 시원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규제는 항상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로 규제해야 되고,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 임대료를 형성하면, 그러면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 임대료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면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초과 공급으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초과 수요가 생기고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가격 못 오르게 막는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 질서에 반하는 규제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음성 지불이 생겨요. 뒷돈이 생겨서 원래 임대료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자유화하더라도 임대료 수준은 폭등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은 위축돼요. 주택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이즈가, 주택시장은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데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 이건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꼭 의미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시정 참여자 입장에서 보죠. 지금 임대료 규제의 경우에 시험에 이거 아주 간단하니까 잘 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공급되는 수준으로 음성 지불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의 가격은 오히려 규제 이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암시장은 원래 수준, 임대료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임차인들이 그전보다 저소득층에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실제로 음성지불이 생겨버리면 음성지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더 못 구해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기존 임차인 보세요. 기존의 임차인들 있잖아요. 세입자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임대료 규제하는 순간 실제로 음성지불 가격이 생겨가지고 실제 시장 임대료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암시장 가격이 생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갈까 못 갈까? 못 가지. 꼼짝 못하고 그냥 사는데 살아. 왜냐하면 딴 데로 이사 가는 순간 음성지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동이 줘야 된다. 이사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사를 못 가고 집주인들은 적정 임대료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정부에서 낮춰놨죠. 그럼 집주인들 입장에서 음성지불 받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집주인들도. 그러면 집주인들은 앞으로 규제를 계속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비관적이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규제가 계속되는 한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나 개량이나 개선을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래서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돼서 주택이 점점 후져져요. 어?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집이 있어야 돼. 그렇지. 신혼부부가 제일 많아요. 신혼부부. 결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집을 구해야 돼? 이혼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들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재혼하는 사람. 재혼하는 사람은 집이 없어도 돼. 한 집이 없어져. 한 집 필요 없어. 왜냐면 두 집이 한 집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장려해야 되지. 그죠? 이혼도 장려해야 돼. 재혼은 말려야 돼. 재혼을 하면 안 돼. 주택 수요가 줄어. 그죠? 그죠? 결혼은 적극 권장, 이혼도 적극 권장, 재혼은 적극 말린다.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전에 그런 그 농담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잖아. 가사에도 있대.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 이렇게 얘기해. 근데 어쨌든 신규 임차인은 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혼은까지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음성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만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불리한 거예요. 어? 그리고 기존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비교했을 때도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요. 근데 기존 임차인은 기왕에 집이 있잖아. 임대주택이 있는데 신규 임차인은 새롭게 구해야 되잖아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임차인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돈이 있는 임차인하고 돈이 없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돈이 많은 임차인이 유리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 공급자 입장에서 보세요. 공급자는 시장에서 규제를 하니까 신경질 난다 그래서 시장은 이탈해. 즉 내가 임대주택 사업하던 걸 딴 용도로 전환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 상가나 이런 쪽으로. 이게 이탈이에요. 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공급이 줄지. 공급이 줄어요. 공급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 시장,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줄여요. 줄이면 공급이 이미 줄어 있죠. 나중에 줄어 있어서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율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율화하게 되면 임대료는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급이 줄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료 보조 정책 보는 겁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을. 자, 임대료 보조 정책 보죠. 임대료 보조는요, 모든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조해 주면 바로 얘기 나와, 이거. 이 정책은 이거 큰일 날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한다. 복지를 한다. 하는 거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의 지원 사람 이전 소득 있죠. 이전 소득은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걸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복지 같은 거 할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편적 복지라고 그래.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얘는 뭐야? 선별적 복지라고 그래. 여러분들 무상급식 하는데도 논쟁이 있었죠? 왜 내 돈 내가지고 뭐 재벌 손자한테 공짜로 밥을 주느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까 부자일까?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자, 왜 우리가 돈을 내서 부잣집 자제들, 손자, 손녀들 무상급식을 주느냐?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거기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오해해서 거기 덩달아 춤추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기득권층이에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보편적 복지일까 선별적 복지일까? 선별적인 거예요. 왜?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부는 잘 안 주죠. 전부 임대료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줘요. 무상으로 해주는데 이때 저소득층이 이렇게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갑자기 구매력이 늘어. 구매력이 늘어서 이때 구매력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보조해 준다라고 할 경우엔 이때 주택에 쓰라고 주택 임대료를 쓰라고 돈을 줘도 당장 급한 게 주택에 대한 임대료보다도 내가 병원비가 더 급하다 그러면 병원비를 더 먼저 쓰죠. 또는 내가 정말 급한 게 우리의 교육비다 그러면 교육비를 먼저 쓰겠죠. 그래서 꼭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주택 분야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더 급한 쪽이 있다 그러면 비주택 쪽으로도 돈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주택 재화에 대한 구매력도 늘어나지만 주택이 아닌 재화에 대한 구매력도 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남에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주죠? 청년 배당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성남인가 어디서 주죠? 잘 몰라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얘긴 들었어. 청년 배당 주니까 청년들이 이걸 깡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깡을 해가지고 뭐 딴 데로 가가지고 유흥비 쓴다는 비판을 하죠. 별걸 비판을 다 해요. 에? 근데 그걸 이왕 준 거면 걔네들이 깡을 해서 쓰든 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어쨌든 그게 성남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상품권이. 그럼 성남 경기는 어쨌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걸 아주 현금으로 회수하든 뭘 하든. 이 세상에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 청년들이나 이쪽으로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비부분 그런 청년이 아닌 부분이나 직접 그 청년들이 지금 소비하는 부분은 아닌데 다른 부분까지도 소비 효과가 파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하게 되면 주택뿐 아니라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도 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느는데 이렇게 해서 구매력이 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시장은 주택시장은 크게 나눠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두 종류로 나눠서 하나가 고가주택시장이고 하나가 저가주택시장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시장하고 저가주택시장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고가주택, 저가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우리 여사님들 한번. 에? 9억 세법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에? 세법을 하셔서 9억 초과, 뭐 9억 이하,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자, 고가주택, 저가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9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뭐 9억 이전엔 6억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세법에서.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되고 그건 세법에서는 맞는데 부동산학개론에서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이라 부동산학개론은. 자,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고가주택, 저가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고가주택은 고소득층이 사는 게 거예요.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집이 저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고소득층이 사는 집,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집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득층은 또 누구고 저소득층은 뭘까요?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어떻게 구분해요? 주택시장에서 분석할 때.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을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거고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은 어떻게 구분해? 고소득층이 사는 게 고가주택이고 저소득층이 사는 게 저가주택이라니까? 그러면 다시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어떻게 구분해요?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고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니까? 이게 말장난 같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동어반복의 논리인데 이게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하얀 분필이 더 큰 거고 노란 게 작은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노란 게 더 큰 거죠. 이 세상의 계층이나 이런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저가주택이요. 저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짐바브웨 같은 데 가면 호화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 기준으로 얼마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층을 얘기할 때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이 저 최빈국 가면 방글라데시 가면 부자란 말이지. 절대 금액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 고소득은 절대 금액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SES 뭐 이렇게 얘기해요. SES 하면 옛날에 그룹도 있어서 걸그룹, 에? 뭐 바다 유진 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SES가 그게 아니라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 그래요.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고가주택, 저가주택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면 구매력이 늘죠. 구매력이 늘면 수요가 늘죠. 수요가 늘면 저가주택의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면 공급이 늘어줘야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공급까지는 장기라고 내가 얘기했어. 수요가 바뀌어서 시장을 바꾸는 기간까지는 단기고 공급이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장기인데 공급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소득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은요. 신축으로 공급이 안 돼요. 저소득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저가주택의 경우에 신축으로 공급되려면 규모가 작아야 돼. 규모가 작아야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규모의 집은 신축으로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경우에 그 집이요. 저소득층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이라면 신축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공급이 돼요? 고가주택에서 충분히 살아서 헌 집이 주인이 물려줘요. 주인이 바뀌어서 공급이 되되 고가주택의 일부가 공급이 되는 거야. 이걸 주택이 주인이 바뀌는 현상, 주택의 주인이 소득계층을 달리하면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소득계층을 달리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현상을 여과라고 그래요. 여과라고 하는데 이때 고소득층의 집이 고소득층이 살던 집이 저소득층에게 물려지면 고에서 저로 가니까 하향여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향여과 되면서 고가주택의 일부가 이렇게 저가주택으로 편입돼요. 저소득층 주택으로 편입된다고요. 이거 하향여과라고 그래. 하향여과가 되면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하향여과도 여과니까 공급은 공급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줬는데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시장이 저가주택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고가주택시장도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왜? 여과 이렇게 돼 있잖아. 고가주택시장의 일부가 저소득층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지. 공급이 줄면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됐죠. 고가주택은 신축으로 된다고. 신축으로 새로 지어져요. 그래서 원래 가격을 돌릴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신축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고가주택이 있고 저가주택이 있는데 저가주택이 자 이걸 이해를 해보세요. 저가주택이 구매력이 증가하잖아요. 보조금을 줘서. 그럼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늘죠. 공급이 느는데 문제는 신축이 아니라 여과로 는다. 하향여과로. 그러면 이만큼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 헷갈린 거 허른 고가주택의 일부가 저가주택으로 이렇게 편입된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저가주택으로 이렇게 편입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공급은 공급이죠. 여과도 공급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격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저가주택의 양은 원래 상태에서 이 사이즈에서 이만큼 늘었잖아요. 저가주택의 양은 이만큼 늘었죠. 늘었는데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냐. 이만큼 하향여가 되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되는데 공급을 해야죠. 공급을 하는데 신축을 한다고. 신축을 하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원래 가격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때까지 공급하는 게 아무 말도 없으면 요 양을 그대로 똑같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럼 원래 수준 요만큼 원래 고가주택 이만큼이었잖아. 그런데 이만큼 물려지고 마이너스 이만큼 되고 이만큼 플러스 되는데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똑같죠. 불변이죠. 그럼 보세요. 저가주택 양은 증가했죠. 고가주택 양은 하향여가 된 만큼 똑같이 지었죠. 불변이죠. 양은. 근데 전체 사이즈는 어떻게 돼? 전체는 원래 이만큼이었잖아.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늘어났지. 그래서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임대료 보조금 정책은 양을 늘려요. 가격은 원상태로 회복시켜놓고 주택시장의 사이즈는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자 저가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 근데 가격이 오르면 여기까지는 단기야. 근데 문제는 공급이 늘어줘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이 느는데 자 신축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가주택시장은. 하향 여과가 된다. 여과가 돼도 어쨌든 공급은 느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원래 수준보다 여과된 만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저가주택시장에서는. 근데 고가주택시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여과된 만큼.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줘야 되는데 공급은 신축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축으로 늘어나서 여과된 만큼 똑같이 신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똑같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 고가주택량은 불변이고, 자, 원래 저가주택량보다, 자, 저가주택량은 여과를 했으니까, 나중에 여과했으니까 저가주택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주택시장은 임대료 보조금을 주기 전보다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가격은 원상태로 다 돌아가지만 주택시장의 주택량이 늘어나.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주택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임대료 보조금 주는 정책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책을 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좋은 정책인데.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겠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얘기하잖아요. 대번에 뭐라 그래요? 우파 이쪽 사람들 파퓰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걸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쥐어주는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파퓰리즘이라고 그래요. 일 안 한다 이거야. 거지근성이 계속 붙어서 산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어느 편이 아니에요. 편이 아니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택 바우처 같은 거 가지고 강남에서 뭐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서민들이 그 대상도 아닌데 바우처 가지고서는 그 이용한다, 보조금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정책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세요. 이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 건설 정책 봅니다. 공공주택 건설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가요, 어떤 특정 지역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정부가 그냥 자기들의 판단으로 여기다 몇 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시장 논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기다가 몇 채 공급하겠다, 딱 임대료 수준 얼마에 딱 공급하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장은 요 사적 시장이에요. 사적 시장에서 보세요. 원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평당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대료가 5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수준에 이렇게 만 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건 사적 시장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5천만 원 수준은 정부가 보기에 너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임대료를 낮춰야겠어. 서민들이 힘들어서 낮추는 방법으로 처음에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규제를 생각해봐요. 임대료 규제를 해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나중에 음성집을 생기고 공급자들은 시장 이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신규 임차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사를 못 가고 뭐 이런 부작용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금을 주자. 두 번째로 생각했다고 쳐. 임대료 보조금 주자. 근데 보조금 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 좋은데 무슨 문제가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이 많아야 된다고. 돈이 저소득층 여기 성남이나 서울에 있는 또는 뭐 부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 저소득층만 돈 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다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지에 대한 문제가 이게 복지 예산 무지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못해. 근데 당장 저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힘들다 그러면 특정 지역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지역만 맞춤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단기적으로 자원을 털어버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 이렇게 해서 맞춤으로 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공공주택을 그냥 떼거리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 건설 정책은 공공주택 정책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표현은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정부가 짓는 거예요.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부 사적 시장에서 이미 임대료 수준이 5천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정부가 여기서 이 동네에 저소득 가구가 만 가구였다. 그러면 1,000가구를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1,000가구를 공급하면 잘 들어보세요. 만 가구 있는 사람들이 1,000가구를 공급해놓고 정부에서 공급하고 2천만 원 해가지고 임대료 수준을 정해버리면 사람들은요, 이 만 가구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일로 가서 싼 임대료 받으려고 그러죠. 주고 저 집을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상당수가 1,000가구가 이쪽으로 가겠죠.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 사적 시장에서는요. 수요자들이 1000명이 쭉 빠지는 거 아니야. 1000가구가.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지. 수요가 감소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야. 임대료가 떨어져.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5천만 원 내는 거 2천만 원만 내죠. 그럼 3천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봐요. 이자를 받죠. 그 이자만큼을 보조금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간 사람들은 요 차액만큼을 금융비용인 차액만큼 3천만 원의 금융비용인 만큼을 보조금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적 시장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보조금 받는 거하고 똑같은 혜택이 있고 사적 시장에 남는 사람들도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떨어져서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적 시장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는 거, 공급이 움직이는 건 장기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시장을 이탈해. 이게 임대사업 안 해! 이렇게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원래 가격 받을 때까지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렇죠? 이때 줄어드는 양은 몇 채가 될까? 몇 가구? 1000가구야. 아무 말도 없습니다. 1000가구만큼 그대로 줄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공공주택에서 공급된 만큼 사적시장에서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줄어요. 아무 말도 없으면.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양은 불변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그렇다고.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 양이 장기적으로 늘어요, 줄어요? 기억력 테스트. 준다고 그랬잖아. 사이즈가 준다고.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전체 양이 늘어요, 줄어요? 아유, 까먹어, 그렇게. 자, 봐. 저가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에서 이렇게 하향효과, 그럼 고가주택에서 꼭 똑같이 짓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사이즈보다 이렇게 늘어난다, 여기 늘어난다 그랬잖아.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서는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는다고 그랬잖아.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사이즈가 늘어나. 그런데 공공주택 건설 정책하면 어떻게 된다고? 불변이라고요. 아무 말도 없으면. 불변이라고. 여기서 지어진 만큼 여기서 똑같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응?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보세요. 자, 공적 주택시장이 지어지면 공적 주택시장으로 넘어온 수요자들은 좋다 이거야. 왜? 보조금 받으니까. 사적시장에 남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좋다 안 좋다? 좋다니까.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좋다 이거야.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적시장의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이 열받는다고. 그래서 임대료를 떨어지니까 열받아서 시장을 이탈한다니까. 시장을 이탈한다는 건 공급을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줄이면 임대료가 다시 슬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원상태인 5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사적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대로잖아.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까지 혜택 입는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혜택 입는 사람. 공적 시장으로 넘어간 수요자예요. 이쪽으로 넘어간 수요자. 이쪽으로 넘어간 수요자는 거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꾸준히 보조금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여기 결론 나온 거죠? 자, 장기적으로 혜택 받는 건 오직 공적 시장의 수요자라고요. 그리고 자, 공공시장 공급분만큼 지금 예로 든 건 1000가구야. 1000가구만큼 사적 시장에서 똑같이 줄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양은 불변이다. 똑같다 이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요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릅니다. 틀린 것. 자,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빨리 합니다. 맞아요, 틀려? 오, 맞죠? 그러니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실제로 돈을 찔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매력이 높아지죠. 주택제와든 비주택제와든 이렇게 높아진다, 구매력이. 두 번째,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X지.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건 맞아요. 원래 규제 정할 때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급이고 이 수요라고.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작은데 수요 싸니까 임대주택 가격이 싸니까 수요자가 많이 달라붙는다고. 공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네, 2번이 답이에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죠? 제가 여기다 썼잖아. 임대료 규제는
사이즈가 줄어. 마이너스. 임대료 보조는 늘어나. 그 다음에 공공주택 정책은 불변. 이거 아무 말도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낮아야 효과가 있다고.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5번,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게 규제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외워서 될 것 같아 이게. 안 돼요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봤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정책론 일반이에요. 세금 전이니까. 요걸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자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의 같은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57페이지에. 부동산 문제의 내용에서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가 있죠. 토지 문제를 보면 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쭉 있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직가고라는 것도 나왔고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토지 소유 편중, 양극화죠. 양극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자, 그다음에 주택 문제가 있는데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 질적 문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아주 짧게 돼 있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뭐냐 하는 의미를 개설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개설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게 정부의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야. 이게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어떤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정치적인 건 뭐냐? 한번 보세요.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근데 이 두 번째 줄에 사회적 목표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성 또는 기타 목표 될 수 있다. 즉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치적 기능인데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 보세요.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가 뭐냐 이거지. 시장 실패가 뭐냐. 시장 실패라는 건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줄. 시장 실패란 시장의 어떤 요인에 의하여 어떤 요인인지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시장 자율 조절 기능만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거예요. 시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이런 게 있어요. 됐고 원인 보세요. 원인은 외부 효과가 있죠. 외부 효과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요. 정의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외부 효과가 있는데 둘 다 시장의 실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의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시장의 실패 안 일어난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둘 다 시장의 실패예요. 그런데 자 A번 보세요. 정의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외부 효과가 아니야. 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자, 그래서 B번 정의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고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거 줘서 과대 생산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다음에 뭐 생태공원 문제를 공원 얘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공원 녹지 저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의외부 효과 보세요. 부의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손해를 끼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 다음에 뭐 시멘트 공장을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B번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시멘트 생산을 정부의 규제 없이 민간 자율조절 기능이 맡기면 적정한 양보다 과대 생산돼요. 과대 생산되니까 과대 생산되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규제해야지. 규제해서 과대 생산량을 줄여야 돼요.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공공재 시장의 실패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냥 읽으세요. 넘어가세요. 불안전 시장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규모의 경제 나와요.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있죠. 이것도 시장의 실패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뭐 정보의 비대칭이나 아니면 뭐 규모의 경제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을 풀어가지고는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시장의 실패의 원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규모의 경제가 있고 정보의 비대칭이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정보 시장 개입 수단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토지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역지구제가 있죠. 지역지구제 목적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부의 외부 효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목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다음에 주택정책을 봅니다. 주택정책은 임대료 규제, 그다음 보조 공공주택 건설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임대료 규제에 보면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동그라미 낮은 높은 그러면 큰일 나.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효과 보세요. 효과 오른쪽에 임차인, 임대인, 시장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주택 보조금 보세요. 보조금은 생산자한테도 줄 수 있고 소비자한테도 줄 수 있고 보조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시험에서 그렇게 뭐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생산자 보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소비자 보조 보세요. 소비자 보조가 임대료 보조예요. 지금 얘기한 이거라고요. 시험에 주로 임대료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과세소득 공제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이때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의 효과 나오죠.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거 설명한 겁니다. 단기 효과하고 장기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잘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죠. 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임대주택 공급의 개념이 있고요. 단기, 장기가 있는데 단기, 장기 묶어놓고 별표해 놓으세요. 단기 보세요. 사적 임대시장의 수요가 공적 임대시장으로 이동하여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따라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공적 시장의 임차인과 사적 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을 봅니다. 이건 잘 알아놔야 돼요. 단기적으로 공적 시장의 임차인이나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나 모두 혜택을 입는다고. 그런데 장기가 문제예요. 장기.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되나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죠. 왜 불변이에요? 공공주택에서 공급된 만큼 사적 시장에서 똑같이 준다고요. 그래서 불변이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번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가 됐죠? 아유, 이해 안 됐을까봐 나 걱정돼 죽겠어요. 3번 사적시장의 임대료와 공적시장의 임대료는 이중가격이 형성하죠. 당연히 계속해서 공적시장의 임대료는 낮고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높고 그래서 공적시장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차인만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했고 조세는 우리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세는 너무 짧아. 쉬었다 하겠습니다.